3년 안에 시가총액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천조 원에 달하는 기업이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이 3조 달러 클럽의 멤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이렇게 딱 4곳뿐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들이죠. 그런데 앞으로 3년 안에 이 클럽에 세계의 새로운 얼굴이 합류할 거라는 아주 대담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예측을 바탕으로 과연 어떤 기업들이 그 주인공이 될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그 성장을 이뤄낼 건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어떤 주식이 오를다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AI라는 거대한 골디러시가 시작됐다는 전제하에 이 흐름을 주도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플레이어들이 누군지를 짚어보는 분석이죠. 아, 골드러시요? 네. 재미있는 점은 이 세 기업이 금광에서 금을 캐는 방식이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은 금을 캘 수 있는 광활한 땅을 팔고요. 또 어떤 기업은 가장 튼튼한 곡괭이와 삽을 공급하고, 또 다른 기업은 특정 광맥에만 딱 맞는 맞춤형 특수 장비를 만들어서 팝니다. 와, 그 비유 정말 재미있네요.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직접 캐는 것보다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바로 그 관점입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전략을 비교해 보시면 AI 산업의 구조를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후보부터 한번 살펴보죠. 가장 먼저 거론되는 기업, 우리한테도 아주 친숙한 아마존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2.4조 달러니까 목표인 3조 달러까지 남은 거리가 가장 가깝네요. 맞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3년간 매년 약 8%씩만 성장하면 되는 수치예요. 8%요? 숫자만 들으면 에게 경우 8%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2조 달러가 넘는 거대 기업이 매년 그 정도로 꾸준히 성장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오히려 좀 보수적인 목표치로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난 4년간 아마존의 매출 성장률은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해 왔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아마존을 세상의 모든 것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 문 앞에 놓이는 그 택배 상자들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마존 성장의 진짜 엔진은 그 택배 상자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이 클라우드 사업, AWS가 아마존의 수익성에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점이 아마존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는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채 안 됩니다. 아, 20%도 안 되는군요. 네. 하지만 영업이익 기여도는 60%를 훌쩍 넘길 때가 많아요. 와, 쉽게 비유하자면 거대한 백화점이 있는데 정작 돈은 백화점 지하에서 운영하는 작은 금고대여 서비스에서 다 벌어들이는 격이죠. 이커머스 사업은 마진이 별로 안 남는 구조군요. 그렇죠. 박리담의 구조라 마진이 매우 낮은 반면에 AWS는 한번 구축해놓은 인프라를 여러 고객에게 빌려주면서 아주 높은 이익률을 남기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같은 1달러를 벌어도 이익으로 남는 돈의 크기가 완전히 다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최근 AI 기술이 폭발하면서 기업들이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대신 AWS 같은 클라우드에서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네. AI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수록 AWS의 매출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된 거죠. 실제로 숫자로도 증명이 되나요? 네, 실제로 최근 분기 AWS 매출 성장률이 24%에 달했는데 이건 지난 13분기, 그러니까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와, 3년 만에 최고치. 네, 수익성 높은 사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 회사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아마존의 3조 달러 클럽 가입을 거의 확정된 사실, 잠겨있는 자물쇠라고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거군요. 하지만 AWS가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이라면 당연히 경쟁도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도 정말 무섭게 추격하고 있잖아요. 물론이죠.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자물쇠가 생각보다 쉽게 풀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를 등에 업고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죠. 하지만 아마존은 시장의 퍼스트 무버로서
여전히 30%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1위는 굳건하군요. 네, 한번 특정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쌓고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들은 다른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게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소위 락인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아,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맞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건 사실이지만 아마존이 구축해놓은 성벽이 그만큼 높고 단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AI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을 선점한 지주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존이 AI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디지털 영토를 제공하면서 성장한다.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런데 그 영토 위에서 AI가 실제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연산하려면 그걸 수행할 두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실리콘 두뇌, 즉 반도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후보와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바로 그 두뇌를 설계하고 만드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 대만의 TSMC입니다. TSMC. 현재 시가총액은 약 1.72조 달러, 3조 달러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3년간 연평균 20%라는 아마존보다 훨씬 가파른 성장이 필요합니다. 20% 확실히 높네요. TSMC의 역할은 그야말로 AI 시대의 기반을 다지는 거네요. 엔비디아의 AI 칩이든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이든 결국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반도체는 거의 다 TSMC 공장에서 만들어지니까요. 그렇죠. AI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최고급 벽돌과 철근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점적 공급자. 네, TSMC 경영진은 AI 칩 관련 매출이 앞으로 몇 년간 연평균 60%에 가깝게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60%요? 연평균 60%?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어마어마하죠. 근데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원래 경기를 많이 타는 소위 시클리컬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이야 AI 때문에 뜨겁지만 만약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다른 분야의 수요가 갑자기 꺾이면 어떻게 되나요? AI 붐 하나만으로 회사 전체의 20% 성장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그 점을 우려하죠. 하지만 지금의 AI 붐은 과거의 PC나 스마트폰 붐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특정 기기의 교체 주기에 따른 수요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AI 칩은 TSMC가 가진 가장 최첨단 공정, 예를 들어 3나노나 2나노 같은 기술을 사용해야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최고 기술이 필요하군요. 네, 이건 다른 칩보다 훨씬 비싸고 마진도 높습니다. 즉, 전체 칩 판매량은 조금 줄더라도 수익성 높은 최첨단 AIC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회사 전체의 이익을 견인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2029년까지 TSMC의 연평균 전체 성장률을 2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는 3조 달러 달성에 필요한 2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AI라는 거대한 파도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타 있는 셈이네요. 그런데 TSMC를 이야기할 때면 늘 따라붙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죠. 대만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이 모든 장밋빛 전망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그건 TSMC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자 이 기업의 가치를 논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 리스크 때문에 TSMC 주가에 어느 정도 할인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TSMC와 대만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에 수십조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이 그 예죠. 아, 생산 기지를 다변화해서? 네, 대만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겁니다. 동시에 TSMC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오히려 대만을 지키는 실리콘 방패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고요. 실리콘 방패요? 네,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리스크를 뚫고 나갈 만큼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AI 시대에 필수적인 곡괭이를 만드는 독점 기술을 가진 회사. 하지만 그 공장이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다는 딜레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이 회사는 앞선 두 기업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AI 골드러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약 1.47조 달러로 가장 멀고 연평균 27%라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해야 하는 다크호스입니다. 바로 브로드컴이죠. 네, 브로드코마 전략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TSMC가 모두가 쓸 수 있는 최고급 기성품 곡괭이를 대량 생산한다면 브로드콤은 구글이나 메타 같은 특정 거대 광산업체만을 위한 맞춤형 채굴 장비를 설계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맞춤형 장비. 네, 바로 맞춤형 AI 칩, 즉 ACIC 사업이죠. 비유하자면 기성복이 아니라 몸에 완벽하게 맞춘 맞춤 정장 같은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완벽하지만 다른 사람은 입기 어렵듯이 이 칩은 특정 목적 외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그런데 왜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굳이 그런 비효율을 감수하고 맞춤형 칩을 원하는 걸까요? 바로 규모의 경제 때문입니다. 규모의 경제요? 네, 구글의 검색이나 유튜브 영상 추천, 메타의 SNS 피드 알고리즘 같은 작업은 하루에도 수십억, 수백억 번씩 반복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초기 개발 비용은 들지만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브로드컴은 바로 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서 거대 테크 기업들의 전담 파트너가 되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네요. 하지만 이런 사업 모델은 소수의 거대 고객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는 위험이 있지 않나요? 네, 정확합니다. 만약 가장 큰 고객인 구글이 이제 우리 기술력도 충분하니 브로드컴 없이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해버리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브로드컴이 가진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고객 집중 리스크죠. 하지만 칩 설계라는 게 단순히 도면만 그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IP, 즉 지적 재산권 포트폴리오와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 브로드컴은 이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과 IP를 보유하고 있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완전히 독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설계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구축한 거죠. 실제로 브로드컴은 AI 관련 매출이 2026년 1분기에는 전년 대비 2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칩을 원하면서 브로드컴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허들은 가장 높지만 그 허들을 넘는 속도는 가장 빠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리스크와 기회가 가장 선명하게 공존하는 후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은 최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인 VM웨어를 인수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넓히는군요. 네, 변동성이 큰 맞춤형 칩 사업을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이 받쳐주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죠. 이런 점들이 27%라는 높은 성장률 달성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아마존, TSMC, 브로드컴 이 세 기업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3조 달러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고 있군요. 아마존은 AI를 위한 영토를, 네, 그리고 TSMC는 범용 도구를, 브로드컴은 특수 장비를 판매하면서 말이죠. 네, 그리고 이 세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는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맥락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단순히 세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점치는 것을 넘어서 AI가 어떻게 산업의 부가가치를 재편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AI라는 거대한 금광이 발견되자 그곳에 필요한 인프라와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먼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는 골드러시 시대에 곡괭이와 삽을 팔아 막대한 부를 쌓은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금을 캐는 광부들보다 더 안정적으로 더 큰 돈을 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닦아놓은 이 탄탄한 인프라 위에서 과연 금 자체를 캐낼 기업들은 누가 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 반도체, 맞춤형 칩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만들어낼 기업들 말이죠. 어쩌면 그들 중에서 3조 달러 클럽을 넘어 다음 세대의 4조, 5조 달러 기업이 탄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미래의 주인공을 상상해보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